네, 이 벌은 더 무거워질 수가 없는데 지은 죄는 자꾸만 늘어나는 범인이 있습니다.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 다룰 범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요.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이 서울 송파구에 있는 대로변 아파트 상가 건물에서 같은 층을 쓰는 전당포 주인과 비디오방 상인이 흉기에 찔려서 목숨을 잃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복도를 사이에 둔 마주보는 상점에서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원한에 의한 복수인지, 금품을 노린 강도인지, 아니면 단순히 묻지마 살인이었는지 범행 동기를 가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서 30대 남성 2명을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배 전단까지 만들어서 당시 배포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단서를 붙잡아서 이 범인을 체포했고 또 법정에 세우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요. 시간이 거듭될수록 마치 양파를 까듯이 미제로 남아있던 다른 끔찍한 범죄들과 이들의 연결고리가 계속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새롭게 밝혀진 범죄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무거운 벌을 내릴 수 없었던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너무나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당포 주인 그리고 비디오방 점원이 살해당했는데요. 현상금이 1,000만 원이나 걸려있던 이 살인범들 대체 어디서 어떻게 잡혔나요? 전혀 다른 범죄로 인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 범인 같은 경우에는요, 2004년 9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서 강도 행각을 벌이고요, 5천만 원의 금품을 갈취를 했었는데, 이 전에 또 다른 범행이 있었던 겁니다. 2004년 1월에요,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 침입을 해서 의사를 위협하고 돈을 뺏어갔는데요. 이 돈을 뺏어간 데에는 자기압 수표가 있었습니다. 수표가 있었군요. 수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표는 일련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표를 나중에 범죄를 하려고 나서 한참이 지난 이후에 은행에 지급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급 제시된 수표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범인을 찾아내 덜미를 잡았는데요. 이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자기압 수표를 어디서 발견을 했느냐? 네. 동대문에 있는 옷가게에서 상인이 물건을 팔고 받은 수표에 바로 이 강도를 당한 병원에서 나온 수표가 있었던 것이고요. 당시 동대문에 있는 옷가게, 바로 강력반 소속 형사가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라서 역추적했고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잡혔습니다. 검거 당시에 흉기를 갖고 있었고요. 또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독극물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이 두 사람은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나요? 예, 이 두 사람이 이제 40대 남성과 60대 남성 두 사람인데요. 교도소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고, 출소 후에도 형님, 동생 이러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같이 이제 마약을 투약을 하고, 그러면서 더 이렇게 뭉쳐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병원, 전당포점, 현금을 많이 가진 그런 업소들을 상대로 강도짓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수사망을 피하려고 휴대폰도 일체 사용하지 않고 공중전화만 이용을 하고 또 다방에서 약속을 잡는 등 이런 식으로 지내봤고요. 그런데 이 제일 먼저 60대 남성이 검거됐는데 좀 황당한 것이 네. 이 출애한 그런 도망자 행색이 아니고 그 빼앗은 선글라스를 끼고 아바리를 사업가처럼 차려입고 큰 가방을 끄는 그런 모습으로 잡혔다고 합니다. 굉장히 멋을 냈다. 예. 화려하게 멋을 내고 다녔다. 뭐 전혀 죄의식도 없어 보이고 또 굉장히 능글맞아 보이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경찰 조사에서는 의미했나요? 네, 이 40대 남성과 60대 남성이 잡혔는데 두 사람의 진술이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40대 남성은 순순히 자백을 했어요. 특별히 경찰이 압박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첫 번째 범행을 한 곳은 어디고 두 번째 범행을 한 곳은 어디고 경찰 말로는 이렇게 술술 불었다고 하죠. 그런데 아까 도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아주 선글라스에 바바리를 입고 도피 과정에서도 멋을 부렸다는 그 60대 남성 정반대의 진술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전당포 살해 사건 관련해서 내가 죽은 전당포 주인과 10년 전부터 아는 사이긴 한데 죽인 적은 없다 이렇게 연쇄살인 혐의를 부인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경찰서에 끌려와서 보인 행동이 이 부분도 그때 당시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 사람을 죽이고 여러 건의 강도를 한 혐의로 붙잡혀 왔는데 경찰에서 웃고 떠들고 자기네끼리 농담을 하는 거는 기본이었고요. 경찰관들에게 오늘 저녁은 좀 김치찌개를 시켜달라고 하면서 메뉴를 구체적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뭐 어떤 말도 했냐면 이 사람들이 대구에서 붙잡혔잖아요. 아니 나는 대구에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붙잡았지 하면서 대단해 이러면서 경찰을 칭찬하는 아주 엽기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한 건 정말 죄의식 자체가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 사람은 죽였다고 하고 한 사람은 안 죽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실은 어떻게 알 수 있죠? 지금 이제 결국은 이 사람의 말은 우리가 100% 신뢰를 할 수 없고, 더욱이 이제 범인들 말은 거의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과학적 증거로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범행 당시에 신었던 그 신발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그 혈흔을 발견하고 그것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현장에서 발견된 그 족적하고 이 수거한 그 신발에 있어서 이 족적 문양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밝혀냈고요. 또 이제 국과수에서 감정을 해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이 혈흔이 바로 이제 석촌동 살인 사건의 현장에서 발견된 그 혈흔하고 일치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즉 족적과 혈흔이라고 하는 이 과학적인 수사를 제시를 함으로써 이 증거 제시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그 말, 즉 한 사람은 죽였다, 한 사람은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럼 결국에는 두 사람이 함께 이 전당포 주인 그리고 비디오방 점원을 죽인 게 확인이 된 건데 그럼에도 계속 발뺌을 한 사람은 했잖아요. 굉장히 엄한 처벌이 예상이 되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예, 검찰은 극형인 사형을 구형을 했고요. 2005년도에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고 확정됐습니다. 두 사람 다 무기징역을 일단 받았군요. 예. 네. 그렇게 두 사람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살인사건이 있고 나서 5년 뒤인 2009년 이들의 이름이 다시 한번 언론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변호사님, 왜죠? 이 40대 남성, 아까 40대와 60대 남성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중에 한 40대 남성이 자신이 했던 범행 중에 아직 발각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서 두려워서 한 행동 하나가 바로 다시 이들의 이름을 매스컴에 오르게 한 겁니다. 이 40대 남성이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었잖아요. 이 복역 중이던 2008년 8월에 출소했던 옛 감방 동료에게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예. 편지 내용은 뭐냐면 2004년 8월에 어떤 아파트에 마약을 받으러 갔었는데 갔다가 돌아온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떠한 일을 내 공범, 즉 60대 그 남성이죠. 공범이 형사에게 말했는지 알고 싶다라면서 아직 발각되지 않은 범행을 수사기관이 눈치챘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뉘앙스의 편지를 출소한 옛 감방 동료에게 보냈고요. 이것을 같은 감방에 있는 다른 수감자가 우연히 읽고 경찰에 제보하면서 발각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편지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경찰의 목소리도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대부분 내용은 마약 사건과 관련된 내용, 누가 제보를 했는지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 진행을 할 때 재판 과정에서 부인을 하고 향후 사건 조사에 대비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주 내용입니다. 오전열 차장, 네. 이 편지 내용을 경찰은 신빙성이 있다고 봤나요? 네. 이 재소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이제 신빙성을 당연히 확인을 하려고 나섰을 텐데 마침 이 편지에서 언급된 것과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2004년에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60대 여성 2명이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모습이 현금 지급기 이 CCTV에 찍힌 영상으로 찍힌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자랑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당신은 이제 돈을 찾는 용의자의 모습만 있지 수사에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40대 남성을 불러서 조사를 하면서 당시 사건의 부검 기록, 사건 조사 기록을 하나하나씩 맞춰보면서 대조를 해보니까 이 정황이 다 하나둘씩 딱딱딱 맞아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0개월여 정도 탐문수사까지 벌인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 또다시 재판에 넘겨지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옥중 서신 때문에 자칫하면 미제로 남을 뻔했던 사건들이 드러나게 된 거군요. 네. 이 당시 40대 남성이 2004년 10월에 자신의 신분을 가스검침원이라고 속여서 가스검침을 하는 것처럼 들어가서 60대 여성을 2명을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했던 이런 전모가 추가로 드러났던 겁니다. 자, 편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총 3가지 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더 추가로 나온 범행도 있었나요? 예, 이 사람들의 범죄 행각은 1995년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95년도에 60대 남성이요, 한 사람을 치어 죽인 뒤에 시신을 안매장한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6년 뒤에 또 2001년에는
그 서점 점원을 또 살해한 사건. 그것들을 다 지금 그 두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4년에 부녀자 2명 살해 사건.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건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범행을 이 두 사람이 했습니다. 6명이네요, 6명. 6명이요? 뭐 그러면은 추가 범행이 드러났으니까 당연히 추가 기소가 됐겠죠? 네. 이 40대 남성과 60대 남성 당연히 재판에 또 넘겨졌습니다. 이 빌라 부녀자 살인 사건 그리고 강도상해 사건 등이 이제 추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또다시 법의 심판을 받았죠. 40대 남성에게는 또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요. 60대 남성은 강도 혐의가 추가돼서 징역 9년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무기징역을 받은 두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는 무기징역이 한 번 더 선고된 거고요. 네. 또 다른 무기징역을 받은 60대 남성에게는 징역 9년이 추가됐던 거죠. 아니 근데 이미 이들은 무기징역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예. 근데 추가로 이렇게 선고가 되는 게 의미가 있나요? 법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법의 성격이 일관성, 그 예외 없는 적용 이런 것을 모토로 하기 때문에 이제 행정행위가 되면 어떤 효율이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뭐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겠지만 네. 그건 어떤 범죄가 있으면 일단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하고 처벌을 하고 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실제적으로도 무기징역을 1회 받은 것하고 또 비해서 2번이나 받으면 가석방은 어렵게 되죠. 아, 그렇군요. 저는 사실 일반적인 법감정에서 놓고 보면 무기징역을 저지른 사람이 또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하면 누범 같은 경우는 가중처벌하는 것처럼 사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만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무기징역일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군요. 예. 자, 똑같이 옥살이를 하는 것은 맞지만 범죄의 무게는 확실히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끝까지 반전의 연속입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이들이 8년 전에 또 다른 살인을 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드러나게 된 걸까요? 경찰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약 4개월 동안 피를 하거나 아니면 진술을 거부를 하다가 사망 일주일 전에 양심 고백을 합니다. 그 담당 형사를 오라고 해서 그 과정에서 사건이 드러나게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추가로 사건을 저질렀다는 내용까지 추가로 진술을 해주고 일주일 만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14차례 정도 그 교도소로 조사를 해서 현장 검증을 해서 범행을 입증을 했습니다. 이 몇 명이 살해당했는지 좀 헷갈리는데요. 총 몇 명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앞에 추가로 지금 드러난 범행이 6명이 더 있었죠. 예. 여기에 더해서 2번의 범행이 더 있었던 겁니다. 먼저 2004년 8월에요. 아까 어떠한 아파트에 가서 마약을 받으려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에 마약을 받으러 가려고 했다가 마약을 못 받고 허탕을 친 거예요. 허탕을 치고 기분이 안 좋았겠죠. 이것을 범행으로 푼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문이 열려 있었던 한 집에 들어가서 주부를 무참히 살해했고요. 이 살해가 있은 지 불과 사흘 뒤에 다른 동네에서는요. 길 가는 여성을 따라가서 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또 살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아. 그러니까 추가로 2건의 범행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가로 드러난 이 2건의 범행이 결국에는 그 60대 남성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양심 고백을 하면서 드러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그 양심 고백을 하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떤 범행을 저지르고 유서를 남겨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죽는 순간이니까 진실을 말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그렇게 진실을 말하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제 경험에 보면.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병에 걸려서 본인이 이제 그 죽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렇게 시원하게 털어놓고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이제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제가 이 사건을 좀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아, 그래요? 이 두 사람 중에서 이제 한 명은 아주 어떻게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교활해요. 누군가요? 그게 지금 40대 남성? 살아있는 사람. 40대 네, 남성. 40대 남성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사실은 그 뒤에 그 명일동에서 발생된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도 그 결론이 나지 않았었어요. 이 명일동에. 증거가 없었다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식으로 사건이 조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는 허위 자백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게 유야무야가 된 상태예요.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는 정확하게 범인이 누구라고 특정이 되지 않는 네.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아하.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들은 아주 이 마약을 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사건의 패턴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연쇄살인범들이 일정한 어떤 패턴이 전혀 없는데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약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백은 추가로 나왔는데도 뭐 기소가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마약이 무서운가 보네요. 전혀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살해를 했다는 그 이유가 계속 환각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환각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이제 인두급을 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인두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탈을 쓰고 안쪽에 있는 것은 피해 굶주린 야수의 모습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일정한 어떤 성적 목적을 위해서 연쇄살인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본인의 어떤 살인 욕구가 치솟아 오를 때마다 그것이 마약에 의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행동을 해왔었다라고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잘 분석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60대 남성이 고백한 사건의 진실은 결국에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은 범죄의 무게만으로도 엄청납니다. 무기징역이 선고가 돼서 지금도 옥살이를 하고 있을 텐데요.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실종자 찾기로 돌아오겠습니다.